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별로 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갑자기 스타가 된 무기 알아보겠는데요. 바로 흑해함대의 그 함, 모스크바 함을 때려잡다, 침몰시켰다. 우크라이나의 R-360 넵튠 미사일 알아보겠는데요. 원래 함대함 미사일이죠.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대함 미사일인데 넵튠 해왕성이죠. 바다의 왕 해왕성. 넵튠 미사일 우크라이나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탕은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이 바탕입니다. 자, 어떤 미사일인지 한번 보겠고 모스크바는 어떻게 때려잡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크렘린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대사건이죠.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는데 2022년 4월 14일입니다. 이야, 13,000톤짜리 슬라바급 순양함이 이 넵튠 미사일 두 발 맞고 이렇게 그냥 확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이런 엄청난 전과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사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갑툭튀, 자고 나니까 스타가 됐네 라는 넵튠 미사일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격침의 주역 우크라이나의 히든카드 넵튠 R-360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제식 명칭을 가지고 있고 대함 미사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이걸 함대함 버전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왜? 군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대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넵튠 미사일인데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구매 문의가 따를 거예요. 왜냐? 전과가 일단 보여줬고 그리고 싸니까. 자, 해군력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우크라이나입니다. 대한미사일은 언감생심이죠. 우크라이나에는 딱 한 척의 전투함이 있었어요. 크리박스리급 전투함이었는데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오데사에 있던 전투함을 자침시켜버렸습니다. 왜냐? 어차피 러시아에게 뺏길 거. 또 안 뺏기더라도 어차피 러시아가 미사일 쏴서 격침시켜버릴 거. 그냥 우리 스스로 보내주자. 라고 해서 이렇게 자침시키고 여기 있던 승조원들은 전부 무트로 나와서 해군 육전대에 편입되어서 전투에 나서는 오데사 방어전에 투입되는 이런 정말 용전을 하는 이런 우크라이나 군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해군이 전혀 없던 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흑해함대 세바스토폴이 우크라이나 영토였죠. 그리고 미콜라이오 조선소 여기에서 소련의 대형 군함들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서 군함 그리고 잠수함 대부분 다 그냥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그때는 러시아하고 이런 사이가 될 줄 몰랐겠죠. 이런 사이 될 줄 알았으면 안 줬겠죠. 그러다가 2014년 크림반도 침공받고 그리고 나서 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투함들, 잠수함들 러시아에게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소말리아 쪽으로 순찰 나가 있던 이 크리박스리급 딱 한 척 이게 그때 당시에 크림반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살아남았는데 이것마저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개수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개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개량 작업하고 있었죠. 여기다가 이제 넵튠 대한미사일 달려고 했는데 달지 못하고 그냥 바닷속으로 자침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개발됐는가 개발 비결을 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해군이죠. 흑해함대 위협에 맞설 대응책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님이 우크라이나 해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2012년도에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사태가 일어나기 2해 전이죠. 야, 내가 말이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너희 해군 말이야 육전대 말고 뭔가 국방에 기여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됐죠. 해군이 아니 배라도 사주고 그런 말 하시던가 댁들이 협상 잘못해서 수상 전투함이랑 잠수함 다 뺏긴 거 아니요? 그럼 뭐 배 사줄 거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부가 아니 우리 경제 사정에 군함 사는 건 좀 무리고 외국에서 받아오더라도 그거 뭐 굴릴 돈이 없으니까 답이 없긴 하다. 그냥 그러면 해군 없을까? 이렇게 되니까 해군이 러시아 애들이 오데사 상륙하거나 케르치에 그 봉쇄하면 어쩌려고요? 그냥 무방비로 우리 땅 다 갖다 바치시게요? 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그럼 뭐 어쩌라고 해군 굴리려면 그게 다 돈이고 당장 돈은 없는데 이래서 이제 해군이 참 답답하시네. 키우에 그 예전에 우란 대한미사일 그 부품 만들던 그 시설 있잖아요.
그거 살려서 지대한 미사일이라도 우리 만들어 봐요.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군함은 없어도 그래 지대한 미사일 만들자. 이렇게 됐죠. 정말 기가 막히게도 키우에 과거 소련의 우란 대한미사일 때 추진체와 레이더를 납품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미사일에서 레이더와 추진체면 그건 뭐 사실은 중요 부품 다죠. 나머지는 다 부수되는 부품이죠. 레이더, 추진체. 자, 그래. 그러면 좋다. 우리가 레이더, 추진체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루치 설계국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과거 소련 시절에 우란 대한미사일에다가 추진체 그리고 레이더 이런 것들을 납품하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야 오더 들어왔다. 창고 가서 설계도 가져와. 이제 이렇게 됐죠. 우란 대한미사일은 미국의 하푼하고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대한미사일이죠. 그래서 뭐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하푼스키 이렇게 불렀던 미사일이고 지금 러시아 군함들 전투함들 대부분이 이 우란 함대한 미사일 장착하고 있죠. 뭐 슬라바 같은 이 모스크바 같은 아주 대형 군함은 여기다가 뭐 초음속 대한미사일, 불칸 이런 거 달고 있고 하지만 일반적인 한 5,000톤급 군함들은 다 우란을 달고 있었습니다. 우달로에 같은 것들. 그래서 야 창고 가서 설계도 가져와. 우리 만들자. 오다 들어왔어.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대한미사일의 핵심 구성품은 시커 그리고 추진체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우란 미사일은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함 버전도 있었고 또 함정에 탑재하는 함대함 버전도 있었고 지상에서 쏘는 지대함 버전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카모프 52 헬기에 타는 헬기 탑재 대한미사일도 우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고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부스터를 갖다가 더 달아가지고 사거리를 아주 길게 한 사거리 연장형도 있었어요. 야, 우리는 말이야. 어차피 배 타고 못 나가니까 사거리 연장형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사거리 연장형으로 간다. 하고는 이제 사거리 연장형 우란 대한미사일을 만들려고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스타트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예산이 탁탁 들어오면 이 사업이 아주 빨리 진행될 텐데 이게 예산이 빨리 안 들어오죠. 왜? 우크라이나 경제 사정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지지부진하게 된 거고 자기네들이 시크와 추진체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무려 8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넵튠 지대한 미사일을 완성을 했는데요. 크기는 아주 큽니다. 왜냐? 부스트를 장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길이가 무려 5m에다가 5cm 더 추가해서 5m 5cm 그리고 지름이 40cm 발사 중량은 870kg 그리고 로켓 부스터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터보팬 엔진 해서 이제 순항을 하는 겁니다. 속도는 마 0.8 그리고 탄도 중량은 작아요. 150kg. 하푼 미사일이 225kg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해성 대한미사일이 250kg. 그런데 여기는 150kg. 그러니까 동시대의 다른 미사일에 비해서는 위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군함을 한 방에 격침시킨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타격은 줄 수 있지만 격침을 한 방에 시키기에는 대단히 약한 그런 탄도 중량이에요. 그리고 유도는 관성항법 그리고 이제 관성항법으로 어떤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일정 거리가 되면 시커 딱 켜고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는 300km 아주 길죠. 그리고 비행 고도는 10m, 10m의 시스키밍을 하니까 굉장히 저공비행을 하는 우수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 해성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대한미사일들이 전부 웨이포인트 기능 다 있고 뭐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완성됐는데 자 지금 전쟁이 2022년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2년 2월에 전쟁이 터졌는데 아니 이게 지금 2021년에 완성됐어요.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일단 이 구성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야 납품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 구성은요 이렇게 해서 전투 이 통제 차량이 있죠. 미사일 발사를 하려면 통제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제소 그리고 발사기 있어야 되죠. 런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로더 그러니까 재장전 차량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재장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카고 여기가 이제 탄약차. 그래서 이 탄약차에 여유탄을 4발을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런처, 발사대에 4발을 장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릴로더가 탄약차에 있는 이 4발을 쏘고 나면 재장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여기 한 세트인데 하나의 포대는 어떤 구성으로 되냐. 그래서 포대는 통제 차량 하나, 그리고 런처, 즉 발사기, 그리고 재장전 차량, 그리고 또 탄약 차량 다 각각 6대씩 이렇게 해서 통제 차량 하나가 나머지 발사 차량 포함해서 6대의 발사 차량을 통제를 하고 그 6대의 발사 차량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재장전 차량 또 탄약 차량이 각각 또 한 대씩 해서 총 6대씩의 세트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포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발사 차량 하나에 4발이 장전되어 있으니까 포대가 하나 있으면 한 번에 24발의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도에 이게 완성됐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시스템을 우크라이나가 다 갖췄을 리도 없고 또 우크라이나가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주문을 했느냐. 지금 여기저기 그래도 좀 갖다 놔야 되니까 한 군데에 그냥 전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갖다 놔야 되니까 일단 통제 차량은 여기저기 갖다 놓으려면 그 여기저기마다 통제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이 시스템을 5세트를 구매해요. 그러니까 통제 차량 하나, 발사 차량 하나, 또 재장전 차량 하나, 탄약 차량 하나. 요렇게가 한 세트인데 이 한 세트만 그걸 5개 해서 5세트를 구매하고 5개 포대가 아니고 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납품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개전을 앞둔 5세트 긴급 발주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보유 미사일은 단 한 세트밖에 안 된 겁니다. 개전 직전까지. 그래서 야 발사대라도 좀 더 못 뽑냐?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좀 더 뽑자 하니까 이제 이 공장에서 아니 직원 70%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뭐 환자들 불러가서 작업시키라고 안 돼요. 해가지고 단 한 세트.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기 요거 딱 하나. 그러니까 미사일 딱 4발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전쟁이 스타트가 된 겁니다. 와, 참 안타깝죠. 이거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한 달간 오데사 상륙 위협에도 꽁꽁 숨겨놨어요. 러시아는 이 넵튠 발사 차량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이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큰 정보 분석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못 밝혀낸 것 같습니다. 밝혀냈으면 여기다가 폭격해서 때렸겠죠. 그래서 이 상륙함들 보내가지고 뭐 상륙을 할 것처럼 한 달 넘게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륙 안 했죠? 그러면은 그때 야, 이 지대한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 좀 쏴버리지 라고 했는데 아니야 아직 쏘지 마. 저건 분명히 빈배야. 저거 쏴봐야 의미도 없어. 어차피 상륙함 큰 지금 뭐 여기에 대세에 지장 주지 않아. 라고 안 쏘고 버틴 겁니다. 그 쐈으면 뭐 모스크바함 격침 안 됐겠죠. 왜냐 미사일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상륙함들이 계속 오데사 앞에서 한 달 동안을 진을 쳤는데도 그걸 가만히 보고 참고 있다가 상륙함들이 이제 돌아갔죠. 돌아가고 뭐 그 상륙함들 저기 북쪽에 가서 마리우폴 남쪽에 베르단스크 쪽에서 이제 막 물자해하고 할 때 그때 토치카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상륙함 격침시켜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러면서 러시아가 이 애들 지금 탄 없나? 이러면서 상륙함들 다 빠지고 모스크바함이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모스크바함도 사실은 빵빵한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았냐? 제가 여기다가 드론과의 협업으로 모스크바를 잡다라고 제가 놨는데 이거 여기서 딱 까버리면은 후속편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일 모스크바 한 편을 알무백에서 만들었고 거기에 도대체 이 넵튠 미사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정말 치밀한 작전을 펼쳐서 어떤 식으로 모스크바함을 기만하고 그렇게 해서 격침을 했는가는 내일 모스크바 한 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탄도 중량 150kg밖에 안 되는 이런 허접한 위력의 미사일이 모스크바함이라는 지금 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함 중에 하나인 키로프급 있지만 지금 뭐 미국의 군함들 어떤 군함들보다 더 크죠. 이런 순양함을 그냥 때려잡아 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와 완전히 전 세계에서 라이징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야 그거 우리 좀 사자.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못 사요. 왜냐? 이 모스크바함의 침몰 때문에 러시아가 완전히 빡쳐가지고
이 키우에 있는 그 설계국을 그냥 미사일로 때려버려서 공장을 지금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 재건하고 나면 아마 아주 많은 나라가 가격 싸죠. 사거리 길죠. 그리고 실전에서 확실한 전과를 보였죠. 이러니까 아주 많은 나라에서 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넵튠 대한미사일 모스크바를 때려잡은 넵튠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